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정상화에 서명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일이죠. 셰일가스 혁명, 원유 가격 하락, 에너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원유 자원 하나에만 의존하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 중동 국가들도 다각화를 시도하는 거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또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행보도 모두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레인까지 뛰어들었고 다음은 오만, 수단 등이 줄 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마지막은 사우디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시아파 맹주인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위치한 곳은 페르시아만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오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의 이른바 진주 목걸이 해상로가 지나가는 묘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또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죠. 미국이 주선한 이번 협상, 과연 중동의 문제이기만 할까 궁금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이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했죠.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 해법은 없는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수처 출범 문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예. 아, 네, 답답하다. 지난 96년에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는 안을 부패방지법의 하나로 입법 청원한 이래로 23년 만인 작년 12월 30일 날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 통과하는데 23년이 걸렸는데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다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지금 다시 법이 통과된 후로부터 지금 9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요. 네. 저는 일종의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직무유기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단 탄압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헌재 위헌법률 심판까지 이제 청구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공수처법 현재 통과된 거 우리 뭐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 법을 주장을 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떤지, 또 왜 민주당은 좀 더 빨리 이걸 추진을 못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국민의힘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태우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 말에 그렇게 법이 통과됐는데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보이콧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설치가 되려면 공수처장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 검사 등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립을 하려면 공수처장부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이제 공수처장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에 2명을 네.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 교섭단체 야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공수처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네.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서 지금 공수처 설치가 안 되니까 또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여론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을 약간 손보는 그러한 법 개정을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제 선정이 늦어지니까 이거를 네.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법 밖의 인사를 위촉을 하자는 내용의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처럼 이 공수처를 빨리 좀 진행을 시키고 싶은 이제 민주당의 바람이기도 한데 이게 또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수처장이 그러니까는 뭐 야당 측에서 얘기했던 뭐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 그거에 이제 반해서 해놨던 주장이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정부 맘대로 여당 맘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법 6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법 밖의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이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조금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우려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요. 그중에 교섭단체인 야당, 즉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합니다. 네네. 네. 9명 중에 9명의 위원들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7명입니다. 7명 중에 네.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를 하면은 7명 중에 2명이 반대하니까 5명밖에 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도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공수처가 어떤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서 그 위원들을 통해서 정말 야당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수처장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그 위원회 안에서 저는 싸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 추천 안 해서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법이 통과된 마당에 지금 와서 정말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그 투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명 죄송합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공수처장이 되니까 그리고 그 2명 몫은 7명 중에 이제 야당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공수처장 후보위원회 이제 뭐 법 밖의 인사를 새로 넣는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이 빨리 참여를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뭐 위험하다. 법 밖의 인사를 넣는다는 게 꼭 위험한 것은 아닌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아니 뭐 야당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야당의 시각에서. 네, 뭐 제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뭐 야당 탄압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보다 그러려면은 야당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추천 위원 2명 대신에 지금 법 개정법에서 이제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법학교수회장과 네네. 그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입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법학계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다른 당연직 위원들 중에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도 있고요. 네. 또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회 네네. 여기 지금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이라든지 대한법학교수 회장이 있으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만약에 후보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분들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죠. 그런데 이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 법학교수 회장이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학교수 회장이나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이 꼭
어떤 한쪽에 편향된 인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눈에 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글쎄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사실은 그 야당 측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한 최고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세워지면 그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네. 그러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 2명을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하게 하고, 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일종의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비토권을 준 것이죠. 네네. 비토권을 준 것인데 그 비토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아예 위원 추천을 안 해서 공수처가 지금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법 개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 법학교수 회장이나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그거는 살리면서 또 야당의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보이콧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네네. 7명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도 약간 변형은 됐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첫 처장이니까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첫 단추를 잘 네. 끼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 교수님 모시고 물론 이제 공수처 이야기도 했지만은 검경 수사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교수님께서 경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개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정보 경찰 이야기도 하셨고요. 자, 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경찰 개혁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경찰 개혁의 문제가 원래 첫 단추가 검경 수사권 조정. 네네. 그런데 이제 첫 단추는 뭐 우여곡절 끝에 깨어졌습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네네.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한다라는 그냥 큰 방향,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즉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법 개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법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요. 네.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영에 규정됨으로써 법에 담겨 있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라는 이것이 퇴색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서 검찰이 수사를 경찰이 하지만 검찰이 어떤 수사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겠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일부 검찰에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6개 범죄가 그것입니다. 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네. 6개로 법에서는 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마약범죄를 여기 추가하면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집어넣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이버범죄를 또 대형 참사범죄의 일부라 그러면서 또 집어넣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약 범죄가 경제 범죄인가요? 경제 범죄를 하면 보통 기업 범죄라든지 재벌 범죄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범죄가 대형 참사 범죄라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보다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늘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검찰의 수사 범위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행령 단계에서 오히려 법 단계에서 이루어낸 어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혁을 좀 후퇴시킨 면이 있다는 점. 또 다른 점은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들이 검찰청법 개정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형사법 개정으로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형사법에 관한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에 관한 시행령도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들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네. 또 이제 공동으로 주관부처로 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 단독으로 이 주관부처를 만들어놨다. 그래가지고 이 시행령의 단계에서 경찰보다는 불균형적으로 검찰의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행령 부분에서 보니까 오히려 조금 뒤로 물러난 느낌이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공수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검경수사권 분리도 그렇고, 네, 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진전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급기야 3주간 전국을 봉쇄하겠다라는 초강경 대책가 나왔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인 18일부터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하는데요. 하루 확진자 5,000명이 이른다는 이스라엘의 상황. 현지 교민이신 이용선 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확진자가 5,00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모범적인 국가로 꼽혔었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재확산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화요일에는 총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 5,52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봉쇄 조치를 굉장히 빨리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1차 유행을 잘 넘겼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잘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많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또 이 이스라엘이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잘 잡았었는데 네. 이제 한 8월 여름 방학에 들어서는 이제 1,000명에서부터 2,000명, 3,000, 4,000 올라가더니 아이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지금 4,000, 5,000명에 지금 달하고 있어서 지금 아이고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3주간 전국을 봉쇄한다고요? 이게 한 이틀 후에 시작하는 거죠? 네네. 금요일 저녁서부터 해질 때부터 네네.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력에 따라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몇 개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근데 18일서부터 시작되는 나팔절은 실제로 이 행정적인 새해가 그렇게 되는데요. 네. 18일에 해지면서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봉쇄 조치는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나팔절 지나서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로부터 5일 후에는 장막절 이렇게 네네. 대대적인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18일서부터 약 10월 9일까지 이 이스라엘의 대대적 명절 기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는 왜 가족, 친지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또 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3주간 봉쇄 조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나팔절이라는 게 이 로시아나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제 네네네. 대대적인 인제 뭐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 절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추석 때문에 여러 방역 대책도 나오고 이 뭐 되도록이면은 좀 움직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 때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 많이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그런 류의 명절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음. 이제 18일 저녁서부터는 사실 대대적인 그러니까 한 해를 새해 그러니까 저희 새해 명절이가 구정을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온 가족이 인제 음. 이때 만나 가지고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여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장막절 같은 그때는 이 7일 동안 그러니까 열흘 정도를 잡아서 열흘 동안 장막을 실제로 네. 그 베란다 같은 데 인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설치해 놓고 네. 그다음에 그냥 가족, 친척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장막을 갖다가 서로서로의 장막을 갖다가 인제 방문을 하면서 아하. 그게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뭐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막 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음. 밥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인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하여튼 굉장히 그 음. 화기애애한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깐 인제 모이면은 이건 뭐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모여서 이제 즐겁게 서로 아끼는 사람끼리 즐겁게 지내는 시간인데 이게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인제 상당히 센 봉쇄 조치예요 보니까. "거주지에서 500 미터를 벗어나서 이동할 수 없다." 이 500 네네. 미터를 벗어나서 이동할 수 없다. 거의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네. 그 첫 번째 봉쇄 조치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근데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서적으로나 인제 정신적으로나 너무 타격도 크고 음.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500 미터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그 한국만큼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어떤 코로나나 어떤 전염병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없습니다. 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통 종교 유대인들은 네네. 아예 정부가 지침을 안 따라요. 안 따르는 아하.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랍 민족들도 그 일단 결혼식, 장례식, 무슨 모임 있다 하면은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음. 마스크를 턱에다 걸치고 입에다도 안 대고 턱에다 걸치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다음에 인식이 일단 교육과 인식 이런 것들이 훨씬 아시아나 한국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 500m라는 것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뭐 네네. 500m를 잴 것도 아니고 그것에 그쵸. 대해서 경찰이 뭐 음. 어디가 집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 딱지를 띄워줄 수도 없는데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마디로 메시지는 뭐냐면 "그만큼 움직이지 아. 말아라."라는 게 이렇게 아.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차 봉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음.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인제 국민들이 이 따르지를 잘 안 네네. 따르는 그런 인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음. 확진자가 늘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5,500명 넘고 지금 계속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채워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 그래서 지금 그렇죠. 봉쇄 네. 조치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태리처럼 이게 그냥 복도에서 그냥 사망하게 되고 하는 어떤 상황에 음. 이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지금 네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뭐지? 그 한국도 사실은 종교 집회 같은 거를 비대면을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인제 권고를 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
정말 초정통 유대교파 있잖아요. 하레디라고 하는 그렇죠. 이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네, 그 하레디 종교 네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를 사실 1차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네, 같은 파벌이 또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파벌 안에서의 가장 높은 랍비가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하는 말에 다 따라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렇구나. 뭐 예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가 말을, 그러니까 봉쇄 조치 따라라라고 해주면은 다 따르고 잘 네, 따르고, 그다음에 그 랍비님이 만약에 격리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파벌은 그렇게 랍비님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어, 그러면은 그 파벌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네. 진짜로 안 따릅니다. 아,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근데 이 파벌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네. 지금 다행히도 많은 쪽에서 그룹들에서 이제 가장 높은 랍비들이 정부의 그런 조치를 따라라라고 다행히도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확실히 따릅니다. 이거는 네네. 절대 순종이거든요. 복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르지만, 그렇게 말을 또 안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마다 근데 만약에 네네. 정통주의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쪽만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만 차별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보면은 얄밉죠. 왜냐면 아니 지금 그쪽이 제일 많은데 전체가 다 닫아야 되느냐. 근데 네.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아랍 또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차별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족구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봉쇄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딱 이제 유대인만 생각하지만 사실 아랍 이스라엘인도 있고 뭐 하레디 같은 정말 정통도 그럼요. 있고 그냥 세속적인 뭐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정부가 하는 네타냐후가 얘기하는 것을 다 따라주고 이게 중요한데 그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 교민이신 이용선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부작용이 나와서 임상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미국의 화이자가 개발한 약에서도 지금 백신이죠. 약이 아니라 백신에서도 지금 약간 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랑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4만 4천 명의 자원자 중에 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만 2천 명 정도가 이미 2회차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이 부작용 정도가 백신의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데이터 점검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백신 연구를 중단해라라는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네. 지금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별다른 큰 증상은 아닌데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감이라고 피로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피로감을 지금 백신을 맞고 나서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6일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잠깐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땐 좀 심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일부터 영국하고 브라질에선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했던 거는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약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화이자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과연 안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해지면서 지금 존슨앤존슨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임상시험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이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일부가 임상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백신이 뭔가가 나오겠지 했는데 그 가능성이 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져야 돼요. 나온다며요. 2, 3주 안에 또 나온다고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나. 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 소식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홍콩 출신인데 지금 미국으로 망명해 있는 네. 옐리먼 박사.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네. 뭐 이 약간 루머 같은 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네. 이분이 나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증거 다 갖고 있다. 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이 증거가 담겨져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동료 과학자 네. 3명하고 같이 작성한 논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다른 동료 학자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수준의 논문은 아니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지금 올리는 그런 논문입니다. 핵심 내용이 2가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랑 일치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바이러스를 6개월 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과학적 근거로 뭐 3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중국의 뭐 군사 연구소들에서 발견된 박쥐 네. 코로나 바이러스랑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요. 인체 세포의 수용체랑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사스랑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유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증거가 유전자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 속에 퓨린 분절 부위라는 바이러스 감염력을 높이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적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가량 걸려서 6개월 정도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는 일 얘기가 아니다. 네네. 뭐 동료 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과학자들이 역시 이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이의를 제기하고 어허. 있는데요. 미생물 발병학 전문가 앤드루 프레스턴 박사는 동료 학자들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인데 이런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감안했을 때 현재 상태로 어떤 신뢰도를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보건 전문가인 마이클 헤드 영국 사우샘프턴대 박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논문들이 이미 동료들의 검증을 통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옌 박사의 이번 논문도 이전 연구를 능가하는 어떤 데이터를 분명하게 제시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미 5월에 이제 바이러스는 코로나19는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공식 지금 판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어떤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한테 왔는가 이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냐 계속 공방은 좀 오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렇진 않았기를 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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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뭐 중국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네.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에서 나왔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들도 지금 연구소 직원 중에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 실험실의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이다. 라면서 여전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자, 요 뉴스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이 중국산 수출 상품에 대해서 이제 때렸던 관세, 네네. 네, 이게 무역규칙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뭐 다는 아니고 일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중국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것이 패널인데 네네. 15일에 미국이 우리 돈으로 276조 원 정도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에 대해서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오래된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전쟁에서 핵심을 뒤흔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접근에 외교적인 흠집을 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율 관세를 이제 무기로 삼아서 무역 압박을 중국에 했는데
이게 국제무역 관행에서 벗어난 무리한 조치다. 이런 첫 번째 판단을 내려 좀 받은 거잖아요. 이거 1심이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2심이 진짜 중요한 건데. 상소기구예요. 네. 최종심이 이제 상소기구인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심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상임위원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정족수도 안 될 안 뿐더러 되죠. 그 중에 2명은 이제 12월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유명무실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해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판결이 위에서는 내려질 수도 없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좀 실질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오히려 WTO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더 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미국 측에서는 지금 중국의 정책이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오히려 이걸 보여준 거다. 중국이 WTO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 WTO는 거의 뭐 해체각인데요.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베 정권 강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임이 됐어요. 20명 강요 중에 11명이 직전에 있었던 아베 내각의 인사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거의 수평 이동 뭐 이렇게 아하. 유임된 분도 있고 8명이 유임됐고 3명이 수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내가 강요 임명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나타냈고요. 우선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임이 됐습니다. 네. 한국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담당하는 강요들은 대거 유임이 됐어요.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 과학상 그대로 자리를 지켰기 네네. 때문에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긴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눈길을 끄는 인물이 방위상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성이 다르잖아요. 외가의 양자가 태어나자마자 됐거든요. 기시가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노부스케. 기시 네. 노부스케 그 네. 기시를 따서 그래서 그 지금 기시 성이 됐는데 성은 다르지만 친동생인 건 네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을 입각시켰다는 건 아베 전 총리의 안보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뜻을 일본의 국내 보수층과 해외에 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자기 자리는 누구를?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 가스노부 아하. 후생 노동상이 기용이 됐어요. 이 가토 관방장관 아베 전 총리는 부친 세대부터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아베 내각이네요, 그냥. 아베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상황. 아베스 내각, 아베 더하기 스가 내각. 아하. 네, 아베스 내각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고노다로 전 방위상은 지금 스가 총리가 강조한 개혁을 담당할 행정개혁 담당상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또 네. 그렇군요. 뭐 수평이 보던 인물들이네요. 뭐 네, 새롭진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새롭진 그렇게.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허리케인 그리고 열대성 폭풍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지금 이름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립 기상청이 이제 마련했던 이름이 21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벌써 20개가 사용이 됐어요. 다 쓴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윌프레드라는 명칭 하나만 남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허리케인 시즌의 중간 지점을 그치, 아직 안 딱 끝났죠. 지난 거예요. 네. 아직도 멀었습니다. 11월까지 계속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작성해 놓은 이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하나 다 쓰면 그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지금 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24자를 아. 사용해서 이름이 차례대로 나가게 된대요. 네네. 근데 이렇게 동원을 했던 사례가 2005년에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28개 허리케인이 왔었대요. 그래서 28개. 네, 그래서 6개의 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네. 델타, 입실론, 제타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아하. 이렇게 이름이 갔는데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어디까지 갈지 네. 좀 많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재밌을 텐데.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멕시코가 미국의 물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멕시코 북부 농민들과 정부가 갈등 중이라고 합니다. 엊그제는 무력 충돌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물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북부 농민들, 그 정부 지금 뭐 시위하고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그렇죠. 물빚이라는 게 네, 좀 듣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요. 네, 물풍선은 하죠. 들어봤는데 물빚 뭔가요? 예, 갚아야 될 물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예. 물을 꺼왔어요?
꼬은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가 옛날부터 이제 그 영토 분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이런 이제 네네. 많은 영토가 사실은 멕시코 멕시코의 거였죠. 영토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거예요. 예, 강도 같이 잃어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 조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1944년에 예, 그래서 그 텍사스 근처에 있는 리오그란데에서 리오그란데. 예, 네. 리오그란데는 뭐 유명한 강이죠. 그렇죠. 예, 리오그란데에서는 1년에 얼마큼씩 미국 쪽으로 이제 물을 주고 네. 대신 콜로라도 있죠. 네. 콜로라도 강이 있습니다. 어허. 서부 지역이죠. 네. 거기서는 멕시코가 받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주고받기인데 서부에서는 멕시코가 받고 네. 그다음에 중부라고 하죠. 텍사스 정도면 네네. 중부니까 그쪽에서는 물을 주고. 근데 올해 줄 물이 있는데 네. 아직 못 많이 못 줬어요? 줬어요. 한 90% 정도 못 줬어요. 거의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뭐 이제 우리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가뭄이에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량도 지금 적고 그다음에 그 농작물이 아무래도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수지에 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에 물은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지금 10월 24일까지 약 4억 톤을 줘야 됩니다. 미국에. 4억 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감이 안 오는데요. 또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소양강댐 네. 이야기한 적 있죠. 소양강댐이 최대 29억 톤까지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 톤이라는 게 굉장한 양이에요. 그러네요. 그 4억 톤을 미국에게 줘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4억 2천만 톤을 이제 줘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한 10%쯤은 줬어요. 아, 그러니까 한 4억 이제 돈 가까이. 한 3억 9천 요 정도가 이제 남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 강에서는 네. 또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아, 예, 진짜? 예. 이미 받았는데 받을 건 받고 줄 건 안 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받은 양은 또 굉장히 많아요. 한 18억 톤이 돼요. 오, 비교가 안 되게 많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역사적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멕시코 땅이었죠. 그러니까 멕시코 땅을 미국이 가져갔고요. 그 가져갈 때 강도 가져갔죠. 그러니까 물은 4배 이상 더 주겠다. 아, 예. 약간 좀 미안했나?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약 문만 보면은 멕시코가 4배 이상 물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멕시코가 굉장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보이는데요? 그러나 멕시코가 상당히 많은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긴. 예,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고 물을 받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땅 안 주고 물도 안 받는 게 낫긴 하죠. 어차피 땅을 안 줬으면 그게 그렇죠. 있었을 테니까. 예. 그럼 어찌 됐든 그래도 미국에 좀 미안, 쏘리 그러고 딱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멕시코 정부하고 멕시코 지금 농민들이 맞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농민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은 냉정하게 말해서 조약을 지켜야 된다. 아, 그리고 지금 물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네. 그 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여하튼 다 모아 보면 대충 줄 수는 있다. 10월 24일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멕시코 북부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주의 이름이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예. 우리 뭐 이제 강아지. 그 강아지 네네. 예, 그 기원이 된 그 네네네. 주입니다. 치와와주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2개의 댐을 점거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공권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 그 물을 갖다가 지금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21년 봄까지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하, 오브라도 대통령. 예, 조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물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면서 누가 보면은 미국 편에서 철저히 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이 예. 오브라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 예. 사람이 이제 좀 굉장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계가 약간 좀 긴장했었거든요. 뭐 예. 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멕시코가 그 전에 대통령, 제가 갑자기 이름 피에나 대통령, 하여튼 뭐 대통령이었는데 예. 그쪽은 약간 좀 오른쪽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멕시코가 변하겠다. 예. 트럼프까지 들어서면은
뭐 만만치 않게 싸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르네요. 예, 지금 그 오브라도르 이제 멕시코 대통령은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물을 안 줬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보복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국경을 봉쇄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지금 방금 뭐 관세 이제 네네네. 이야기 나왔죠. 그런 뭐 미국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이슈는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 멕시코 이슈가 있었죠. 이민자 이슈라든가 네네.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멕시코가 부정적인 어떤 이슈로 이게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선거에 이용할 수 있죠. 멕시코는 물도 안 준다. 줘야 될 물인데. 우린 줬는데. 예, 우리는 18억 톤을 줬다. 아하. 근데 우리 받은 것은 1,000만 톤, 2,000만 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나왔을 네네. 때 멕시코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국가적인 거죠. 위상이 떨어진다. 예,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권력과 농민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그 한 명이 사망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고. 그 한 명이 그 35세의 이제 엄마 이제 새 아이 아이고. 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농민들은 그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감정적인 예, 격동된 그런 상황이라고 아.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멕시코 대통령이 지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물에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도 있지, 코로나도 있지, 뭐 경제도 그렇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때리려면 바이든을 예, 때리지. 그렇죠. 멕시코를 뜬금없이 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 멕시코 대통령이 또 아주 독특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은 이 농민들을 뒤에 배후가 있다. 에? 그 배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정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 외신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7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얼굴도 거명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의 네네. 이름과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 농민들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약을 지키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아니 그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그 물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예, 지금 아니 그게 그 기상에 관련된 거를 제갈량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그걸 약속을 해서 비가 오게 해주고 그러게 말입니다. 바람이 불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아닌 것 오히려 같은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의 나라 대통령 같지요. 지금 그러네요. 상황이요.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가는 방향이 다른데요. 오브라도 대통령이.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고요. 네. 미국이 특별히 제기하지 않을 이슈 같은데도 지금 지레 이렇게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네네. 24일까지 물 줘야 내놔라. 된다. 그때가 이제 그 기한이라는 거죠. 어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덜 줬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물 좀 안 줬다고 관세를 막 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리고 이 조약이 네. 무려 76년 동안 잘 진행돼 왔어요. 잘 이렇게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모범적인 조약이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또 양국 간의 협상의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네.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조약을 이용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약간 국내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정적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건 뒤에는 뭐 배우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한다. 국내적으로 자꾸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21년 봄에도 농사 짓는데 걱정 없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거 21년이 돼야지 알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물 조약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의 숨은 의중이 뭘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눠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이슈들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안보 이야기를 많이 해도 예, 그런 이제 전통적인 군사 안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 비전통 안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음식이라든지 먹을 예. 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어쩌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지금 만약에 멕시코가 물을 갖다가 아직 안 줬다라는 걸 가지고 뭔가 이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결심을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작심을 한다면은 조약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약을 이행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멕시코 농민들 말대로 지금 올해는 가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갔대요. 멕시코는? 예, 텍사스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우가 쏟아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비도 안 왔구나 별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약을 통해서 진짜 물 안보가 위협을 받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이게 필요한 곳에서 주고받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전통 안보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물 가지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안보가 위협을 그렇죠.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런 게 더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죠. 예,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음식 먹는 거 갖고도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안보가 아니라 이제 비전통 안보. 근데 이건 것도 우리 조약이 많이 되어 있나요? 예, 물 같은 경우에는 조약은 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죠. 그 나일강 문제. 네, 맞아요. 예, 그때도 다뤘고. 블루나일. 예, 뭐 아직 이제 조약은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 간의 조약은 없습니다만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조약이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그 다자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많은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 이런 이제 물을 특별히 이제 유엔은 이제 그 식수보다는 어떤 뭐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그 실제 우리가 뭐 식수도 포함이 되겠네요. 식수나 네네. 산업용수나 예, 이런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과 멕시코의 이 조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조약입니다. 서로 필요한 곳에서 물을 갖다 받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빚을 안 갚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 몰랐구나. 그때는 서로 간에 말을 잘하고 협상을 네네.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조약 안에 뭐 이제 대표적 국제기구 우리 유엔 들 수 있겠죠. 네. 유엔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역할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라든가 뭐 멕시코 미국 간의 위원회가 아니라 뭐 유엔이나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지 예전에는 뭐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 됐을 경우에 실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